근데 보통 저희가 또 잘 모르는 같은 사람들은 또 시가총액이 큰 거, 좀 믿을 수 있는 거, 그럼 삼성전자, 애플, 이런 주식을 또 초반에 올해 또 상반기에로 되게 많이 또 그냥 묻지마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거 사도 될까? 라고 또 이제서야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어떤가요? 상승률이야 뭐 꺾였다 이제 하락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네, 그래서 우리 10월만 해도 분위기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미국 대선 앞두고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감염되고 막 그럴 때는 시장이 싸했잖아요. 순식간에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시장이 오를 줄은 우리 다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한 번에 모든 돈을 털어서 탁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매 기법은 이 정도로 하고 왜 이런 회사들을 좀 선호하고 저 역시도 지금도 아직도 보유 중인데 왜 보유하냐 하면 그 제가 산업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산업별로 수익성이 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 있고 수익성이 낮은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을 가르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자.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신속하게 뛰어들 수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레드오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경쟁자들이 숫자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면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전망이 밝은 산업인데 매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회사가 나오는 게 대표적인 산업들이 여기겠죠. 뭐 어디냐 이렇게 하면 항공산업이라는 것을 벌써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항공산업이 내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경쟁자들의 끝없는 진입들은 이제 대충 진정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좋아지는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 90년대 자동차 산업이 이랬던 것 같죠. 혹시 기억나세요? 현대랑 대우, 기아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성그룹이 네. 뛰어들고 그 뒤에 또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수입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거 점유율들을 높여나가는 그런 시장 개방 속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속속 진입하는 시장은 또 그런 산업들은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산업들은 저희들은 되게 어렵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 핵심적인 공급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 TSMC와 삼성전자의 요새 파운드리 산업을 보면 재밌는 게 이 두 산업이 이제 그 두 회사 경쟁하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이 뭐냐면 어떤 뭐 퀄컴이나 이런 여러 회사에서 반도체 칩을 개발한 다음에 그걸 자기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외주 주는 게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위탁 가공 생산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7나노라고 하는데 굉장히 미세한 선이죠. 아주 미세 정밀 가공을 해야만 설계 그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난이도의 칩 생산을 해낼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랑 예를 들어서 TSMC뿐인데 이 회사들이 그걸 7나노 공정을 도입하려면 어떤 한 회사에서 받은 기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까요? 물론 업종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면 파운드리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도 다 돈을 벌겠죠. 제 말은 못 번다가 아니라 그런 장비, 이제 EUV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장비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훨씬 더 권력을 쥐고 힘을 쥐고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우리가 낙관적인 가정을 하자면 스마트폰이 생산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 수백 개 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또는 모바일 디램이 들어가지 않으면 품질이 확 떨어질 정도로 기술이 벌어진다면 아무리 폰 만드는 회사가 많더라도 마진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벌써 느껴지죠. 세 번째가 뭐냐면 고객이 분산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고객이 몇몇 없을 때 또 산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산업이 조선이겠죠. 요새 해운선사들이 계속 M&A가 이루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한진해운 같은 데들이 망하고 없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보면 머스크 같은 이런 앨런 머스크랑 다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덴마크 회사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한
해운선사, 해운선대들만 살아남았다라면 수요자들, 그러니까 B2B 마켓인 거죠. 기업과 기업 간의 마켓일 경우에 수요자가 분산돼 있지 않고 독점이 돼버리면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이 사람의 주문을 받는 게 모든 것을 좌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가격을 할인해달라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부품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관계에 따라서 산업별로 굉장히 큰 그 수익성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산업이 아주 압도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산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야 이거 꽤 짭짤한 산업이겠구나라는 걸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공급자가 몇 개 없죠 이제. 네. 새로 진입하는 회사들 뭐 중국 회사들 지금 다 망하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칭화유니그룹이 디폴트 났다는 이야기 듣고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이 회사가 몇 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그 회사 M&A 하려고 그랬던 회사예요. 마이크론도 살려고 그랬던 회사예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회사인데 그때 오바마 정부였던 것 같으니까 한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오바마 정부가 그걸 불허했어요.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다고. 이게 뭐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그 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칭화 유니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중에 핵심적인 회사가 이번에 회사채 디폴트 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쟁자가 계속 축소되는 산업들에 있죠. 그리고 또 경쟁자들이 왜 망하라고 봤더니 운도 따랐지만 사실 그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매 2년마다 생산성이 2배씩 개선되는 게 무어의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스마트폰을 우연히 용량을 봤어요. 우리 요새 용량 본 적 없죠? 네. 그렇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용량 본 적 없죠? 봤더니 216기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최신 제품을 샀습니다. 네. 216기가인데 제가 너무 놀란 게 2009년 아이폰을 처음 3GS를 처음 샀을 때 16기가였거든요. 16이었어요. 그 32기가나 64기가나 몇백만 원 해가지고요. 제일 싼 거 샀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근데 가격은 어때?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1년 동안 2009년에 샀으니까 11년 동안 제품 가격은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냥 100만 원이잖아요. 신형 제품 100만 원이고 좀 지나면 이제 공짜폰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능은 지금 200배 가까이 200개가 15배 가까이 네. 개선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년마다 제품 성능이 2배씩 지수적으로 개선되면 8년에 16배잖아요. 네. 아니, 그 4번에 16배잖아요. 네. 아무튼 2년마다라고 네. 했으니까. 거의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무어의 법칙이.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신규 진입한 회사가 이기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M&A 안 하면. 근데 M&A조차 불허돼버린 바람에 이제 적골이 난 거죠. 그래서 M&A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수요자들이 존재할 때 핵심 역량을 가지고 부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소비자가 분산돼 있거나 뭐 이러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TSMC랑 한참 열심히 싸우고 있는 파운드리 산업 일부의 좀 노광 장비들, EUV라는 그런 장비들 일부를 몇 조 원씩 주고서 그렇게 사들여야 되는 부담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게 수익성이 높은 산업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있어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항상 영원하진 않아요. 그건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높은 수익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것에 새로운 진입자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나타나서 이전에 존재하던 경영의 판, 경쟁의 구도를 다 깨트려버리는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세력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경쟁의 우위가 굳어져 있고 이 흐름이 파괴될 만한 어떤 변화 요인이 없을 때는 이런 기업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공정을 고도화시키면서 계속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기업들은 불황이 오면 추격자들을 자꾸 따로 돌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잖아요. 아, 오히려 그렇게 되는. 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인 게 2009년, 10년 정도 지난번 불황 때는 그때 그 독일의 키몬다라는 회사가 파산했는데 키몬다가 독일 회사, 지멘스 자회사였어요. 아, 전기전자 쪽에서 지멘스 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네. GE랑 지멘스라는 네. 이름은
정말 우리가 산업혁명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또 엘피다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반도체 연합회사였는데요. 7개의 공장들을 합쳐서 만든 거대한 일본 최강의 반도체 회사였는데 역시 부도났잖아요. 없어졌어요. 디스플레이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 업종도 샤프가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회사였잖아요. 근데 그 샤프가 지금 어디 됐냐면 대만의 혼하이 공업이라고 팍스콘 모회사입니다. 거기 인수됐어요.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산업들의 구도들이 짜여지는 산업들은 불황을 안 겪는 거 아니에요. 불황이 오면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불황이 오면 빠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회복의 속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조금만 좋아지는 순간 경쟁자들을 또 따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애플이 될 것이고 뭐 애플은 뭐 충성 고객이 있잖아요. 네. 카리스마 넘치는 그 창업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세계인을 지금 아직도 우리를 매혹시키고 계시잖아요. 그 티셔츠가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요. 얼마 전 샤넬런 보셨잖아요. 네. 백화점에 샤넬을 사기 위해서 아침부터 줄을 서 계시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불황에 가격을 올렸대요. 네.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격을 올려? 이 불황에? 죄송합니다. 미쳤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 남자들은 왜? 그랬는데 주변에서는 야 오르기 전날 빨리. 그렇죠. 오르기 전에 사야죠.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충성 고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옆에서 비평하는 사람이 팔짱 끼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는 또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또는 충성 고객 많은 회사들 그리고 산업 구조의 측면에서 수익성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불황이 왔을 때 눈 딱 감고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고 또 불황이 오더라도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의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겁을 먹기에는 미래가 장창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그런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산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흥분해가지고 좀 길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이제 나 지금 사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 좋아질 때는 역시 주도주에 올라타야 돼요. 주도주. 예,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반등을 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언택트 관련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같은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의료, 보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유례없이 높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업종들, 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매월 1일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나옵니다. 매월 1일 날 뭐가 나오냐 하면 수출입 통계가 나오거든요. 수출입 통계. 예.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매월 1일 날은 그냥 인터넷 8시쯤 딱 접속하시면 이미 보도 자료가 떠 있어요. 오전 그러니까 8시. 예. 그래서 시장 개장 전에 나옵니다. 그래야 영향을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뭐 많이 안 와. 누출되면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중에 나오면. 그래서 장 시작 전에 보통 나옵니다. 8시로 저는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발표되는 수출입 통계를 보면 그 절대 수출도 중요한데 중간에 들어가다 보면 20대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이라는 그 표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20개 품목들의 수출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자세히 분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셔도 어디가 지금 주도주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를 잡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예, 요새 상승률이 높았던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제 펀더멘탈, 경제의 체력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가장 지금 수출이 빨리 늘어나는 데가 어디냐? 요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되지 않냐 생각되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가장 열심히 주도하는 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야. 그래서 2010년 11월 각각 수출 증가율이 10%와 16%. 플러스. 예,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수출을 주도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전기차. 2010년 10월에는 41%, 11월은 25% 늘어나. 40. 와.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디스플레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 디스플레이, 특히 OLED가 수출을 주도하는데 10월은 플러스 23%, 11월은 플러스 46%. 야.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떤 좀 굉장히 그간 힘들게 했었던 분야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야들 중에서도 수출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품목들, 전기전자 업종부터 이런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요새 관심 많은 2차 전지도 10월은 플러스 6.8, 11월은 얼마였냐면 19.9%, 그러니까 20%. 그리고 바이오 헬스가 제일 지금 잘 나가고요. 플러스 47%, 79%.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별 흐름을 한 번에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수 업종은 이제 따로 보셔야 되겠지만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부양할 때, 그러니까 전제가 이거죠. 수출이 플러스 나고 수출 전망이 밝아진다 생각될 때는 수출을 지금 어디가 좋아지는지 20대 품목 정도는 매월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사실 주도주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출이 꺾이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현재는 일단 수출이 지난 한 7, 8월 정도부터는 돌아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 주가 폭락 과정에서 못 샀다 하더라도 7, 8월 통계가 좋아지는 시점에는 시장을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아직은 기세는 더 강해지지 꺾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10월, 11월 통계가 전년 동월 대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석이나 뭐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그쵸. 있어서 전달 대비는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추석이 지난달에 있었다가 하면 이번 달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업 일수 때문에. 근데 그렇죠. 작년에가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그때 특히 하반기는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오. 그렇죠. 그 일본이랑 그 무역 마찰 때문에 잠깐 맞아요. 시장이 네, 흔들렸지. 네. 불화수소 뭐 이런 거 네, 혹시 네, 알아보세요? 소재, 예. 소재. 예,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네, 불렀죠. 그런 것처럼 좀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이랑 무역 마찰 때문에 어려운 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이 2018년, 19년 초에 되게 어려웠다가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회복 중이었거든요. 그런 시기랑 비교를 해도 플러스다. 또 상당히 주요한 품목들은 네. 플러스 폭이 굉장히 크다. 크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이 플러스가 나는 업종군이나 산업군이 확산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경제가 지금 나빠졌다라고 네. 말하기는 어려운 좋아지는 흐름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월 1일 수출입 통계 자료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업종을 선택할 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그래도 좀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또 보면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성공을 한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럼 성공했죠. 지금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지 않나. 지금 막 들어가더라고요, 사람들. 네, 그렇지는 어떻게 않습니다.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가요? 예, 올해는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길 확률이 높은 분들을 제가 찍어드릴게요. 1. 오래 운용하신 분들. 오랫동안.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0 넘어간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오래 남아 계시는 분들. 20년, 30년 이상 운용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대체로 좋아요. 두 번째, 여성이 훨씬 운용을 잘합니다.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자, 이상의 이야기에서 벌써 우리는 답을 얻었는데 바로 뭐냐면 초심자들의 행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에서 대체로 남자들, 특히 젊은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오히려 더 왜 잘 그러냐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요. 과도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기왕성. 타이슨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 네네. 그림 띄워주세요.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턱을 한 대 맞기 전까지. 네.
모든 권투 선수들이 자기랑 붙었던 권투 선수들이 계획이 있죠. 예, 한 대 맞기 아, 전에는 그 타이슨이 한 처맞기 말이구나. 전까지 원래는. 타이슨이 한 말이구나. 되게 순화하신 거야.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맞기 전에. 엄청 지금 방송이라 지금 순화하신 제가 거야. 왜 이렇게 세지? 우리가 하면 돼. 우리가 해드리면 됩니다. 예, 꼭 그림을 띄우셔야 네, 네. 타이슨이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사진을 꼭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씀 제가 드리냐면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 삼성전자를 매도한 분이 혹시 워렌 버핏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체급이에요. 체급이 전부 다 네. 그냥 네. 상관없이. 바로 오늘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레이 달리오랑 매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터 린치랑 매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체급 경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백전노장과 오늘 막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물론 운이 좋을 땐 이기죠. 제 말은 실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이 세계만큼 정말 그 힘든 시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하자면 얼마 전 통계를 봤는데 미국의 액티브 펀드 그게 뭐냐면 난다 긴다는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을 지난 1년 동안에 수익을 봤는데 10개 펀드 중에 2개 펀드만 시장을 이겼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주식 운용을 제일 잘한다고 뽑아놓은 수백만 불을 받는 매니저들이 시장을 이기기 힘들어요. 올해는 특히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V자 반응이 났어요. 폭락할 때는 잘 주식을 비워놨겠지. 근데 반등하기 시작할 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못 산 매니저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프로들이니까 위험 경보 지표가 왔다 싶을 때 주가가 2월 말 3월 초에 폭락할 때 재빨리 비워놔서 아주 손실을 줄여놨는데 V자 회복이 날 줄을 몰라가지고 대부분 경우 그 뒤에 천천히 사서 올해 보면 워렌 버핏조차 그 바닥에서 항공주, 은행주를 최바닥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항공주, 은행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고수들은 이제 정말 불황이 왔구나 라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잘 피해놨다가 이제 뭐 저희들 표현으로 그렇습니다만 여의도 바닥이 피로 흥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강 물의 온도를 재러갈 때 나 그때 죽어도 않겠다고 생각하고서 천천히 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쉬지도 않고 V자로 회복했잖아요. 결국 이런 시장이 나타나게 되니까 너무나 시장을 플러스가 안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장을 못 이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못 쫓아간 거죠. 자, 이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한다고 수십 년간 검증을 거쳐 뽑아놓은 매니저들조차 10명에 2명밖에 못 이기고 3명이나 또 못 이겼어요. 20% 되었으니까. 이걸 보면 알지만 내가 올해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그는 밀물이 들어온 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올해 시장이 좋았고 더 나가서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우리 동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종목, 친숙한 종목들. 인터넷 기업들이라든가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정보통신 기업들이라든가 자동차 회사들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났던 면이 있었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올해 수익이 난 게 내년 수익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도 없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왜 투자가 어려운지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4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8.16%예요. 엄청 높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만큼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 잘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빈번하게 10% 단위로 끊으면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자, 우리가 플러스 8% 그랬으니까 뭐 제로, 8%, 10%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0%. 손실이 제일 많이 출현해요.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출현하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플러스 20%.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연평균 8% 수익이 나는 이유는 올해 같은 대박장이 10년에 한 번씩 터져서 평균을 플러스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시장 10년에 한 번씩 터지는 대박장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손실이 더 많아요. 왜 이러냐 하면 수출 때문에 그렇죠. 수출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때마다 기업이익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경기를 좌우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해외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지. 우리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 주식시장 관계가 있어요? 최근 2.5단계 넘어서서 3단계까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 지역에서 급격한 확산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랑 주가지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사상 최고치잖아요. 오늘 찍고 있는 이 순간에.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수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올해 올랐다고 해서 꼭 내년에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시장을 만났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자산을 잘 배분해가지고 뭐 주식도 전체 내 자산의 일부야. 이렇게 관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월북 카페에서 이렇게 또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인정하자는 거죠. 올해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 품목 상위 종목들의 수출 동향들 매월 좀 점검도 해보고 공시도 좀 알아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올해장에 되게 운이 좋게 예를 들어서 엄청 큰 수익을 얻으신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야 내가 내 재능을 주식에서 찾았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난 부분도 슈퍼매미가 있을 될 거예요. 거야 막 이런. 저는 엄청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마이너스 난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물론 폭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조금씩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근데 주식이 마이너스가 변동성이 되게 심하군요. 부동산보다. 부동산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났던 게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 하우스푸어장. 네. 몇 년 없어요. 그리고 외환위기 때조차 고점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한 10%대 정도. 그리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불과 1%대 정도의 하락률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이 주식이랑 좀 다른 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되게 어렵고 유동성이 적어서 가격 급락할 때 그걸 매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만 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일단 없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주거를 제공해 그렇죠. 주잖아요. 우리가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거 안정을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사용 가치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은 물론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내가 팔 때마다 거래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다를 거예요. 아까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전부 그런 집주인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업의 주주들의 상당수는 하루짜리 주주, 몇 시간짜리 주주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그 시가총액 회전율이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1년에 주인이 4번, 5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나 국민연금 같은 데라든가 외국인 일부는 거의 주식을 안 매매하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주식은 전체 상장 주식이 100이다 그러면 한 3, 40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1년에 10번 움직이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 거래를 좌우하는 건 아무튼 매매가 된 게 실거래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KB 부동산 지수는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실거래가 지수는 춤을 추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 통계와 실거래가 통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식은 그 호가가 전부 가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올해 수익을 내신 분들도 내년에도 잘 될 거다. 똑같이 이만큼 수익을 낼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시면 안 되고 자산 배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내년에는 그랬으면 그렇게 좋겠다.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습니다, 작가님, 대표님. 네, 뭐 이전에 다 맞습니다. 네 50대 다 맞죠, 맞아요. 50대 사건으로 본 돈의 역사가 작년에 나와서 또 대박을 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 2편이 이번에 지금 나왔는데요. 네, 이 책 어떤 책인가요? 그 돈의 역사라는 것은 똑같죠. 경제사 또는 금융의 역사를 다룬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만 이런 돈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전 책은 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변화를 봤다면 이번 책은 그 7가지 이슈,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라든가 또는 전염병, 또 기후의 변화, 전쟁, 갈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제별로 한번 재배치해 본 책이고요. 또 돈의 역사 1편이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좀 메일이나 댓글이 많아가지고 서평이 많아가지고 돈의 역사 2는 이름만 2지 1편 꼭 읽고 읽어야 되는 책은 아닌 좀 독립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용어라든가 이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그런 개설서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돈의 역사 2로 기본을 다지고 돈의 역사 원래 오리지널로 1편으로 도전하시는 걸로. 네, 그렇게 2편 하면 먼저 딱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오히려 그러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2편으로 먼저 좀 예, 그것도 접근을 좋고요. 뭐 하고? 꼭 그 다음에 저 1편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주식책 추천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올해 오, 내내 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책을 처음부터 딱 읽으면 용어부터 막히거든요. 맞아요.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네, 일단 뭐 보자마자 뭐 배당이 어떠네, 권리 락이 어떠네, 네. 동시효과가 어떠네, 네. 시장 덮어. 조성이 어떠네, 뭐 그러잖아요. 나랑 안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용어들이 그 일제시대 때 용어가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일본식 국어. 한자어라고 네. 조어를 네. 굉장히 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통 주식 관련 책 추천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역사책부터 읽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피터 린치의 뭐 이기는 투자라든가 네. 이기는 투자. 예,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피터 린치 3부작이라고 불리는 책이 네. 있는데 이기는 투자일 겁니다. 그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쓴 책이 있어요. 그 피터 린치 3부작 중에서 이건 선생님이 번역한 책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네. 그 여기 책 제목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것 같고요. 오타는 수정해 주시고 있다면 아무튼 그런 책들이 좋은 게 뭐냐면 경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다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세워졌고 발전했고 또 위기를 이겨내면서 이렇게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역사를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다 보면 지금이랑 연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피터 린치 책은 90년대로 끝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제 돈의 역사 2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니까 현재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더 나가서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 입장에서 읽을 만한 어떤 도입 해설 그리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쉽게 경제 이론이라든가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그런 좀 니즈를 좀 한번 반영해서 만들어 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컬러풀하고 사진도 중간에 큼지막하게 많이 있어서 되게 흥미로워요. 이게 테마를 이렇게 딱 이슈를 7개를 잡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쓰신 거라서 되게 흥미롭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입문서처럼 네.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을 재밌겠다. 수 있는. 네.